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리비아 홍수 희생자가 11,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실종자 역시 10,000명에 이르러 최종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리비아의 정치 상황 때문에 기상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아와 빈곤, 질병 등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간 점검 결과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물렀는데 부진의 이유는 예상보다 심각한 기후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그동안 수집된 기록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나 외계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목격자 보고서는 흥미롭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엔 정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UFO 청문회에서는 1000년 전 외계인 유해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제시됐습니다. 이 유해는 앞뒤로 길쭉한 머리에 손가락이 3개로 비인간 존재란 주장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안 돼 청문회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성남 광역 정수장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넣는 이 생산시설은 하루에 수소차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인 118kg의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가을 장마로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가 늦더위 기세를 완전히 꺾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로 긴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 통로, 정체전선이 형성된 겁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입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호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 장마에 의한 비가 이어지며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며 예년과 비슷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커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리비아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까지 더하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기상경보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대부분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리비아 홍수 사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 도시 데르나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11,30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종이 1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도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데르나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결국 이번 참사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상 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would have been a normally operating meteorological service. They could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of the people, and we could have avoided most of the human casualties. 탈라스 사무총장은 예전에 기상예보 시스템 개선 작업을 돕기 위해 리비아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가안보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쟁을 겪는 다른 국가들도 기상예보 시스템 상황이 리비아와 유사하다며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가 대립하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구촌의 심각한 빈곤과 기아,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 이 목표의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원인은 예상대로 심각한 기후 변화였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부족한 전쟁과 가뭄으로 배고픔이 일상이 된 아프리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에서 그 고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기아에 시달린 인구는 약 7억 명, 전체의 9%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6년 국제사회와 함께 기아와 빈곤, 질병 등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시행될 이 목표를 중간 점검했더니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행 부진의 원인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가 지목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18개 국제기구와 함께 매년 공동으로 기후과학 합동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온난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올해 전반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 전보다 오히려 0.3%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정상회의와 기후 목표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는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성남광역정수장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 성남시 성남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44억 원이 투입된 성남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는 하루 118kg 수소가 생산될 예정으로 이는 수소차 40대를 충전하는 양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성남시 중원구 가련 수소 충전소로 공급되며 2025년부터는 정수장 근처에 이동형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을 통해 개별 수소차에 바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성남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소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얼마 전 미국 의회 UFO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외계인 유해를 비롯해 그 존재와 관련한 증거를 수십 년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멕시코에서도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 1000년 전 외계인 유해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제시됐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2개의 관이 놓였습니다. 관 속에는 2구의 깡마른 미라 형태의 유해가 담겼습니다. 크기는 작은 아기 정도로 신체 구조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의 형태를 갖췄지만 두상은 앞뒤로 지나치게 길쭉합니다. 또 손가락은 각각 3개입니다. 멕시코 언론인이자 이 분야 연구자는 이 유해들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와도 관련 없는 비인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Es la reina de todas las pruebas. O sea, si el ADN nos está demostrando que no son seres humanos y que no hay nada que se parezca en el mundo a esto, así lo debemos de tomar. Son seres no humanos. 마우사는 이 유해들을 지난 2017년 고대의 거대한 지상 그림으로 유명한 페루 나스카 근처의
모래해안 깊은 곳에서 찾았고 700년에서 1800년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해들의 엑스레이도 제시됐는데 전문가들은 몸속에 여러 개의 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고 청문회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Nos quedamos con reflexiones, con inquietudes y con la ruta de seguir platicando sobre esto. 멕시코 의회의 이번 청문회는 외계인의 존재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는 멕시코의 항공우주보호법과 관련해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문과 관심은 이처럼 계속되고 있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미확인 비행물체 기록에서 외계인과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확인 비행 현상 UAP 독립연구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UAP와 관련해 문제는 이례적인 목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보고서들은 흥미롭지만 재생할 수 없고 출처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UAP는 상공에서 목격됐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외계 우주선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UFO 대신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그란 트리스모입니다. 이 레이싱 게임에 빠져있던 게이머가 실제 카레이서가 된 실화를 그려낸 영화인데요. 이 기존 게임 팬들은 물론이고 레이싱 팬들 사이에서도 올해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었는데 이 키워드와 함께 영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진짜 레이싱 영화입니다. 이 그란 트리스모는 영화 제목이자 또 1997년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 이름이기도 한데요. 게임 자체도 실제 레이싱을 최대한 살렸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게임의 느낌도 살리고 또 직접 레이싱을 극장에서 참여하는 듯한 경험까지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이싱 게임의 진심이었던 잔 마든보로. 잔의 부모는 그런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Listen, son. You think you're gonna play a stupid video game about cars and you're gonna become a race car driver? All I ever wanted to do is be a racer, whether you believe in me or not. 그러던 어느 날 잔에게 진짜 레이서가 될 기회가 찾아옵니다. What is this? It's a contest. Get a chance to compete in professional racing. There you come in. 최고의 실력의 게이머를 훈련시켜서 실제 레이서를 만드는 GT 아카데미에 선발된 잔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실제 프로 레이싱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Whoopsie. Dude, what is your problem? It's part of the game. It's called racing. 주변의 무시와 압박 속에서 잔은 위기 상황을 게임처럼 해결하기도 합니다. I've raced this track 1,000 times in the game. Let me drive it my way. That was actually pretty great. 네, 영화 그란 트리스모는요, 이 북미 개봉 당시에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누르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로튼 토마토 지수는 60%로 평단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관객들이 주는 팝콘 지수는 98%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개봉 이후 국내에서는 어떤 평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그란 트리스모 영화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막바지에 나오는 르망 24 경기 장면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65대에 달하는 이 슈퍼카들이 쉴 새 없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것도 320km의 최고 속도로 달리는 모습, 소리, 마치 레이싱 대회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영화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이 사운드 특화관이나 4D관과 같은 특수관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덕업일치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방구석 게이머가 실제 레이싱 선수가 되는 실화를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실화의 주인공인 잔 마든보로는 말 그대로 덕업일치에 성공한 주인공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레이싱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 이 실제 자동차 무게와 엔진 토크, 타이어 접지력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빛 반사까지 모두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재미있으면서도 실제 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게 이 게임의 특징인데요. 네, 이런 게임, 이 그란 투리스모에 빠져 있었던 영국의 한 소년이 바로 잔 마든보로입니다. 게이머였던 잔은 이 닛산과 소니가 합작했던 이 GT 아카데미에 선발이 돼서 실제 레이싱 선수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은 게임에서의 조작법이 실제 자동차 또 서킷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아주 빠르게 레이싱에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룬 한 소년의 실화를 다룬 만큼 영화에서는 단순히 레이싱 경기의 긴장감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Yes, I'm in the movie as well. Not so much my face, but behind the wheel of the car, which is my world, obviously, with being a racing driver. So had the opportunity to play myself. So what I hope people get from watching the movie is that thing they've been telling themselves in their head, I can't do this because of X, Y, Z. You know, you have one life. You need to live it with purpose and passion. 게임 고수가 현실 고수가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제목이자 동명의 게임 제목이기도 한 그란 투리스모.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든 게임이길래 게이머가 실제 레이서까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 게임이 이제 발매가 처음 됐던 게 1997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26년째 된 건데요. 사실상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 이 타이틀,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그란 투리스모가 그러니까 발매가 되기 이전에 어떤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트 게임, 그러니까 뭐 슈퍼 마리오나 다른 좀 귀엽고 작은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이런 게임들이 원래 주류를 이뤘었는데요. 그란 투리스모는 앞서도 잠깐 설명은 했지만 뭐 차체는 물론이고 타이어나 뭐 실제로 엔진과 같은 이제 실제 레이싱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게임에 담아냈고요. 특히 엔진 소리나 자동차가 이 서킷을 달릴 때 내는 소리들 같은 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다 녹음을 해서 이 게임 안에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 자동차의 디자인도 그대로 이 게임 안에 넣었다는 것 특이한 장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레이스를 하는 동안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레이싱 선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하고요. 이 게임 자체가 빨리 달리는 것만 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코너를 어떻게 달리고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통해서 자동차를 튜닝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레이싱을 하는 재미, 사실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서 이 레이싱 게임이 이 그란 투리스모가 발매되기 전후로 나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실감이 높고 좋은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게임 개발사가 또 최근에 인공지능 레이서를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니 AI 개발부랑 이 그린 투리스모를 개발한 이 폴리포니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이 세 개의 회사가 합작을 해서 그란 투리스모 소피, 그러니까 이른바 GT 소피라는 인공지능 레이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레이서인 GT 소피는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레이싱 기술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딥러닝 기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 플레이어처럼 똑같이 가속기, 브레이크, 스티어링 조작 등을 반복을 통해서 코스를 계속해서 익히면서 주행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 레이서가 이제 기술을 습득을 했고요. 처음 서킷을 주행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인간 플레이어의 상위 5% 기록을 깨는 데는 이후에 이틀 정도면은 충분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데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안에 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레이서들이라면 실제 레이서들, 뭐 게이머들까지 포함해서요. 레이서를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앞차에 바짝 붙었을 때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달려나가다가 이제 기회를 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기술들을 입력을 하지 않고 이 GT 소피가 여러 번의 주행 끝에 스스로 터득을 해서 주행을 하는 등 이 기술을 굉장히 올렸는데 이 특히 GT 소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이스 에티켓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무조건 빨리 달리기만 하면은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실제 레이싱이라고 보면은 사람이 죽거나 차가 불타는 아주 큰 사고로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충돌을 하면 마이너스 보상을 반복적으로 줘서 앞차와의 충돌, 그러니까 위험한 주행은 피하면서도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다는 점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은 물론이고 스포츠맨십까지 배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자, 사람과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베타 버전의 GT 소피가 먼저 사람들하고 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그란투리스모의 이 게이머들 팀 4명과 네. 이 GT 소피 4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2021년에 대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이때는 인간 게이머들이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레이서라는 것들은 이제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반복을 할수록 좀 더 실력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2월에 실제 발매로 출시가 됐을 때는 인간 게이머들과 이겼을 때 세계 챔피언을 1대1 대회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GT 소피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GT 소피가 인간 챔피언을 이겼는지와 관련된 이 기술적인 내용, 과정을 담은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게 다양한 설정이랑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AI가 좀 온라인 게임에서 인간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저는 쉽게 느껴졌는데요. 또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뭐 게임도 사람이 만들고 AI도 사람이 만드니까 뭐 당연히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체스나 바둑과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봤을 때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거대 인공지능으로 되면서 인간을 이기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레이싱 게임의 경우에는 순서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를 두는 경우의 수를 이제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각 게임 안에서 가속 장치나 뭐 조향 장치 어떤 순간순간의 조작을 분초 단위로 계속 바꾸면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의 판단력을 넣어야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매 초 바뀌고 대응해야 되는 플레이어도 매 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실시간 변동이 많은 게임일수록 AI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아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원래 그동안의 예측이었는데요. GT 소피는 이 반복 주행을 통해서 인간이 하지 않는 운전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실제 레이스나 이 레이싱 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기법들까지도 이 게임 안에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너링에 진입할 때는 감속을 하는 이 순간점이 코너 직선 단계 바로 앞에서 할 것이라는 어떤 정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갈 땐 천천히 들어가고 나올 때 코너에서 빠르게 나와라. 이래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지만 이 GT 소피는 실제로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들어갈 때도 빠르게, 나올 때도 빠르게 하지만 코너에 튕겨나가지 않게 아주 정밀한 브레이크와 가속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 무게 중심을 잘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코너를 빠져나오는 이 운전 기술을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이길 수 있는 기술까지도 터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발전이 무섭기까지 한데요. 자, 이런 AI 레이서가 게임 이외에도 활용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개발자 야마우치 카즈노리는 이 일본의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GT 소피가 단순히 이 그란투리스모 게임 안에서만 이 게이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생활과 이
디지털 세계를 똑같이 구현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때 이 GT 소피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그 자동차의 기술들이 이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이 되면 이 GT 소피가 실제 레이서처럼 이 자동차를 조작을 해보고 운전을 했을 때 문제점, 운전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예. 실제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데에도 이 GT 소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게이머가 레이서가 된 영화 그란 투리스모와 함께 또 AI 레이서죠. GT 소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그란 투리스모가 다음 주에 또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더 짜릿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부터 유지해온 독감 유행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이맘때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000명당 발병한 사람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5.1명이었지만 올해는 9월 첫째 주 11.3명 수준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1일 노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연령인 7살에서 12살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이라도 나중에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진탕이라고 불리는 외상성 뇌 손상은 스포츠 부상, 교통사고, 낙상 등이 원인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홀리 엘저 교수 연구팀이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동맥경화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상성 뇌 손상은 뇌경색 위험을 32%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외상을 2번 이상 겪은 사람은 뇌 외상을 겪은 일이 없는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94% 높았습니다. 뇌 외상 횟수가 많을수록 외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뇌경색 위험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 그 결과는 연령, 성별, 인종과도 무관했습니다. 식용곤충 꽃뱅이 추출물이 골다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 연구진은 폐경기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쥐에 꽃뱅이 추출물을 7주간 먹였더니 대퇴골 골밀도가 일반 쥐보다 저농도에서 약 34%, 고농도에서 약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출물을 불필요한 뼈 조직을 파괴 흡수하는 다핵세포인 파골세포에 투여한 결과 파골세포 활성인자가 25% 억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생물의학 및 약물치료에 게재됐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고 최신 농업 기술과 트렌드도 살펴볼 수 있는 농업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좁은 실내에서도 최적의 채소 재배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회전식 스마트팜입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조절해줘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도전 가능합니다. 공간이 작으면서 이제 그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다 양을 많이 재배하고 또 자연 태양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도 덜 들어가고.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농업의 가치와 K푸드의 미래와 현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종합적인 박람회입니다. 활기찬 농업과 색깔 있는 농업 등 5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박람회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사과의 썩은 부위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자 2, 3초 만에 무슨 병에 걸렸고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좀 획기적으로 농가들이 좀 쉽게 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충을 활용한 먹거리 코너엔 호기심 왕성한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과자랑 딱히 다르지도 않고 막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쌀 산업 분야입니다.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히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기능성 화장품까지 무한한 쌀의 가능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D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30개 정도 과제를 선정을 했고 지금 그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측은 해외에서 행사 참여 문의가 잇따르자 두유노 K농업 투어를 개설하는 등 높아진 K농업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자연의 청소부로 불리는 솥동구리는 옛날엔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곤충이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자취를 감췄었는데 몽골에서 들여와 증식에 성공한 뒤 이번에 국내 복원을 위해 방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풀밭 위로 작은 상자에 든 모래를 쏟아붓습니다. 모래 속에 숨어있는 솥동구리를 자연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솥동구리 200마리가 방사된 곳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로 방목된 소 5마리의 배설물이 먹이가 됩니다. 이곳은 소들이 자연적으로 자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넓은 목초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솥동구리의 방사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신두리에서 살아갈 솥동구리의 원래 고향은 몽골입니다. 몽골 솥동구리는 우리나라 토종 솥동구리와 유전적으로 같은 종입니다. 몽골에서 3차례에 걸쳐 830마리가 들어왔고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1,30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방사된 솥동구리가 우리 생태계에 잘 정착할지는 다음 달쯤 들어가는 겨울잠을 거쳐 내년 봄에 얼마나 깨어날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땅속에 한 30cm에서 50cm 사이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90% 이상 생존하면 괜찮다고 보고. 솥동구리는 지름 1.7cm 정도의 둥근 경단 모양으로 굴린 소와 말의 배설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솥동에 화학비료 같은 성분이 없어야 해서 방목된 소들은 자연에서 자란 풀만 먹고 겨울을 제외하곤 구충제도 먹지 않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솥동구리 서식지가 성공적으로 복원되면 제주와 신안 등 다른 지역에도 복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은 각종 임산물도 제철을 맞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임산물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골짜기까지 올라온 수상한 트럭 한 대. 주변엔 이제 막단 잣 열매가 가득 담긴 자루가 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회원이 수상한 현장을 발견해 국유림 관리소에 신고했고 단속 결과 몰래 잣을 따던 남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잣을 절취하시다가 현행범으로 지금 현장에서 체포가 되신 거고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국유림인지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따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사이림이니까는 따달라 하니까는.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이 같은 버섯부터 각종 약용식물, 잣과 밤 같은 가을철 열매까지. 국립공원과 국유림을 가리지 않고 인적들만 숲이면 어김없이 불법 채취꾼들의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불법 채취한 잣입니다. 사유림이 아니고 이 국유림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국유림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병해충 예찰 활동 등 산림 보호에 힘쓴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허가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나 외지인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국유림에 있는 임산물들은 이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다 주인이 이제 국가가 있는 거고요. 무단으로 채취하시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마다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90.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도 1.82달러 오른 배럴당 93.7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오펙 산유국들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 억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의 고삐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학교에서 327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년 연속 사상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는 현지 시간 14일 이러한 내용의 연례 범죄 안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서 22년 학기 동안 미국의 초, 중등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로 1년 전 146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327건 총격 중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188건이었고 이 중 57건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평일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만 그림을 그려 일요 화가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앙리 루소인데요. 루소는 원시적 화풍과 늦깎이 작가 생활로 당시 비평가들의 비웃음 대상이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확립해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마치 동화 속을 엿보는 듯한 앙리 루소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앙리 루소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비아냥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앙리 루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루소의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원시적인 화풍이 특징으로 주로 정글이나 아니면 이국적인 자연을 소재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루소는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는데요. 파리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가 새로운 미술 사조가 활발하게 생겨나던 시기였지만 이 루소
루소는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두했습니다. 네. 이 독학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 기법에는 익숙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더욱 특유의 스타일을 이어나갔고요. 이 당시 비평가들은 루소의 작품을 비웃거나 일요화가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요화가란 평일에는 본업을 하고 일요일에만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작가다라는 말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전업 작가 외에도 본업과 작업을 병행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네, 요즘은 뭐 갓생산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옛날에는 비평의 대상이었군요. 앙리 루소가 어떤 작가인지 계속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앙리 루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앞서 일요화가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루소는 일찍부터 작가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니라 세관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평생을 루 두아니에, 즉 세관원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기도 했는데요. 40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41살이 되던 해에 첫 작업실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꾸준하게 작업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특히 루소는 이 독립미술가 전시인 앙대팡당 등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자신의 화풍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듣다가 이 결국에는 루소만의 스타일이 당시에 이 파블로 피카소나 또 조르주 브라크 같은 거장들에게 나중에 인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 혹평하던 비평가들과 대중들에게도 마침내 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아,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루소가 정글이나 이국적인 자연을 주로 그렸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루소는 미술을 독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연보다 나은 스승이나 교육은 없다. 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 루소의 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특히 정글을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이 190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정글 소재를 가장 많이 그렸고 이때 약 20여 점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태어나서 한 번도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즉 정글과 이국적인 자연 소재의 작품들은 모두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소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파리의 식물원이나 또 자연사 박물관, 또 동물원 등에 수없이 찾아가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자연의 디테일을 착안하고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작품들을 창조해 나갑니다. 또 인쇄물이나 사진집 등 시각재료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작가의 길을 걸었지만 이 생전에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림들이 다 상상으로만 그려진 그림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정글의 소재로 그린 작품 중에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1905년 10월에 파리 그랑팔레의 살롱 도톤이라는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루소의 정글 작품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작품으로 가로 3m, 세로 2m가 넘는 대작입니다. 예. 굶주린 사자가 영양을 덮치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루소가 자연을 묘사한 작품들이 상상을 기반으로 그려졌다는 걸 알고 보니까 우거진 숲풀이나 또 나뭇잎 배경이 마치 조각조각 붙인 것처럼 좀 특이하게 보이기도 하죠.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작품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굶주린 사자는 영양을 덮쳐 갈기갈기 찢는다. 퓨마는 자신의 몫을 차지할 때를 기다리며 숨죽인다. 맹금은 입에 문 가엾은 동물에게서 뜯은 살점을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다. 해가 진다. 네, 이런 굉장히 긴 내용의 부제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부제라기보다는 거의 설명문에 가까울 정도로 네,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 작품으로 루소가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같이 보시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루소의 정글 작품의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포착된 화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실 작품에 등장하는 퓨마는 정글에는 흔히 살지 않는 동물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하지만 루소는 굳이 작품에 그려 넣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또 특히 앙브루아즈 볼라르라는 20세기 초 프랑스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트 딜러가 있는데요. 이 볼라르는 훗날 거장이 된 예술가들의 무명 시절에 많은 지원을 했던 인물로 이 세전과 르누아르 또 고갱과 피카소 등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높은 안목을 가졌던 볼라르가 이 루소의 작품을 보고 1906년에 200프랑을 주고 구매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살롱도톤 전시에서 앙리 마티스와 라울 디피 또 조르주 브라크 같은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었고요. 당시 유명 잡지에도 이 작품의 사진이 실리면서 매체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앙리 루소가 정글을 소재로 한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글이 아니라 사막을 배경으로 한 그림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잠자는 집시라는 작품인데요. 1897년에 그려졌습니다. 네, 작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막의 밤을 배경으로 달빛 아래 잠들어 있는 한 여인과 또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루소는 이 작품에 대해서 방황하는 만돌린 연주자 네그레스라는 여인이 사막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이 사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녀를 발견했지만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덧붙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캄캄한 밤하늘 아래 은은하게 반짝이는 별빛이 굉장히 아득한 느낌인데요. 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 여인과 사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전혀 위화감이 있거나 또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낭만적이고 동화 같은 감정이 드는 작품입니다. 이 집시 여인이 입고 있는 무지개 빛의 의상과 또 물결치는 헤어스타일이 아득하고 어두운 색감의 뒷배경과 대비가 돼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뭔가 익숙한 동물과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요. 이 앙리 루소가 작가 인생 동안 스스로를 굉장히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평가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조차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루소는 이 작품을 자신의 고향의 시장인 라발이라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라발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가 내 고향에 대한 헌사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좀 구매해줬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라발은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네, 지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위상을 보면 굉장히 이유 있는 자존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월드베스트 전문 병원의 암 분야에서 세계 5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 발표에 따르면 삼성 서울병원 암병원은 세계 5위, 아시아 의료기관 가운데 2년 연속 1위에 올라 글로벌 탑5에 진입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또 비뇨기와 소화기 분야에서도 각각 세계 8위와 9위로 꼽혀 세계 분야에서 10위 이내였고 내분비와 신경과가 각각 16위와 17위에 오르는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에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위크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 세계 28개국 300여 개 병원 4만여 명의 의료진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원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민군 교수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신속 항원 진단 키트 대비 항원 검출 감도를 최소 100배 상당시켜서 초기 감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항원 진단 기술에 항원 항체 면역 반응으로 샘플을 검출하는 측방 유동 면역 분석법을 적용해서 쉽고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분자 진단 기술과 같은 100%의 바이러스 검출 정확성을 갖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벤토나이트를 고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봉주 박사팀은 국내산 저품질 벤토나이트를 외국산과 동등한 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생산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생산 공정 기술로 벤토나이트의 품질을 결정짓는 몬모릴로 나이트 함량을 기존 60%에서 94%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울진 한울원전 4호기가 발전기 쪽 냉각수 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나 가동을 멈추고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43분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울 4호기 냉각수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차 측 기기 냉각수 개통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측 기기 냉각수 개통은 발전기와 주급수 펌프 등 2차 측 기기를 냉각시키는 비안전 등급 설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로 대면 활동의 증가, 개인 위생 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채해제되기도 전에 다시 동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네,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